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2살 아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를 두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부터 참 유감입니다. 저는 IT 계열 개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코딩 같은 거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개발자 대우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마감이 다가오는 달에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회사에서 숙식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회사에도 숙식실이 따로 있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냉장고며 샤워실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면 참 복지가 좋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겨난 시설들입니다. 그녀와의 시작은 지지난 프로젝트가 마감을 앞두고 있던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감일은 다가오는 게 진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모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미친 듯이 밤샘하고 야근하면서 난리 중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몇 주 전부터 자는 둥 마는 둥 하루에 1~2시간만 겨우겨우 눈을 붙이고 숙직실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 일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며칠 밤낮을 회사에서 보내며 마감 기한 맞춰가며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을 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다가 시간을 보니 한참 어두워진 저녁이더군요. 배가 고파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먹었습니다.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와중에 컵라면 덕분에 뱃속이 뜨뜻해지니 그동안 못 잤던 게 한 번에 몰려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놓고 숙직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숙직실에서는 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찾아가 숙식실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자는 사람들 방해하기도 싫었고 혹시나 제가 불을 켜서 잠이라도 깨우면 모두들 잠을 못 자서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평소 먹을 욕의 몇 배 정도를 먹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거의 팀에서 막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보다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 찾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한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제가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 않고 벨소리로 맞추어 놨더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어둠 속을 헤집으며 팔을 뻗어 바닥을 더듬더듬 거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지 싶어 더듬거렸는데 손가락이 만져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로 한 줄기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에 아주 큰일 났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머 하는 소리와 함께 한바탕 누가 허둥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켜졌어요. 숙직실 안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는 깜짝 놀란 채 내려다 쳐다보고 있는 저희 개발팀의 노처녀 팀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찾으려다 팀장님 팔뚝을 더듬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며 알람 소리 때문에 누가 깨기라도 할까봐 급하게 폰을 찾는 중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숙직실에는 저와 노처녀 팀장님 2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재빠르게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한 덕분인지 깜짝 놀랐잖아요. 조금 조심 좀 하지. 하고 잔소리 조금만 듣고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핸드폰을 찾아서 숙직실 밖을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경계의 눈빛을 풀지 않았던 팀장님의 표정이 생각이 나네요. 문을 나서면서도 정말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드렸어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기도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 한번 하고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끊어버린 담배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도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히스테리 엄청 부리는 팀장한테 괜히 찍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은 흐릿해서 달도 잘 비치지 않았는데 괜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왜 알람을 진동으로 안 해놓은 거지 하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조용히 혼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저를 찾은 건지 회사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여기 있었네 하면서 왜 말도 없이 나갔냐고 잔소리를 또 하셨어요. 팀장님이 걱정 말라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을 하는데 위로를 받으니까 더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한 대 줄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저한테 건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희미한 달빛에 비친 안경 쓰고 있는 노처녀 팀장님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날따라 그 순간만큼은 팀장님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성질 고약한 노처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까 숙직실에서 느꼈던 감촉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갑자기 기분 나쁘게 얼굴은 왜 붉히냐고 놀라더라고요. 잠을 덜 자서 그런가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에도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여성적인 모습이라서 그런지 그게 평소와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팀장님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에 팀장님도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쭈뼛대고만 있다가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노처녀 팀장님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해졌는데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그걸로 불편한 걸 느끼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직원이 밤을 새가며 노력한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감일 전에 끝나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면서 전부 다 술들을 어느 정도 마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주는 술들을 거절없이 계속 때려 마시고 있다가 우리 노처녀 팀장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자꾸 그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다시 돌려봤는데 팀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술 기운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지 눈은 개슴츠레 반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시선이 느껴지니 그때부터는 자리가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기를 책임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팀장님이 숙직실에서 제가 실수로 만졌던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란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가 팀장님께 이쁘다고 말한 건 사실인데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랬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팀장님은 앞뒤 다 잘라먹고 제가 팀장님한테 예쁘다고 했다고 그러고서는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고 여자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술줄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수로 팔뚝 한번 만지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책임지라고 할 일인가요? 직원들은 안 그래도 달아오른 회식 분위기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김 대리가 우리 팀장님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둥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는 둥 하면서요. 아주 회식 자리가 죽을 맛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은 팀장님한테 장난을 치면서 그래도 팀장님이 한 몸매 하셔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깔깔대더군요. 몸매도 안 좋았으면 제가 이쁘단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요. 팀장님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잉 몰라 이러면서 콧소리를 섞어서 애교를 부리는데 술이 얼마나 취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직원들은 저랑 팀장님을 밀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더라고요. 3차로 도착한 노래주점에서도 굳이 팀장님 옆자리에 저를 앉힌다던가 하면서요. 팀장님은 이미 술에 뻗어서 잠들어 있었고 저도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자꾸 놀려먹으니 그 자리에서 같이 즐길 기분이 안 나서 술도 마시지 않고 가만히 시간만 보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 택시들 타고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데 팀장님은 보도블럭 위에 앉아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전부 사라지고 팀장님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건데 마지막 남은 직원이 저한테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음흉하네 하면서 낄낄대면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술 취한 팀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해명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택시를 잡아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도블럭에 앉아서 술도 깨지 않은 팀장님을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집이 어디냐고 해도 횡설수설하기만 할 뿐이고 저도 여자친구 자고 있는 우리 집에 그녀를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숙직실까지 낑낑대며 들쳐업고 와서 자리에 눕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제가 지문 찍고 사무실로 들어간 기록이 남아있고 팀장님은 숙직실에 뻗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비싼 보안 직원이 이미 아침부터 동네방대 떠들고 다녀서 회사 내부에는 그게 와전이 돼서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팀장님은 정말로 제가 뭐라도 한 줄 알고 틈만 나면 자꾸 저한테 안 바쁠 때는 단둘이 술도 좀 마시고 하자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네요. 회사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갈 일은 없지만 여자친구와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여자로 매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일만 기억해봐도 제 여자친구보다 훨씬 훌륭한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친구를 배신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둘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며 배꼽을 잡고 웃고만 있는데 저는 정말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태총각, 오늘 나랑 한잔 할래? 내가 술 한 잔 살게. 우와, 그럼 정말 좋죠. 하하.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실컷 마셔야겠네요. 아줌마, 오늘은 돈 좀 깨지실 거예요. 호호. 그래. 그럼 아예 우리 집에서 편하게 마실까? 아줌마 집에서요? 저야 아주 좋죠. 그런데 아줌마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괜찮아. 안 그래도 집에 양주가 좀 있거든. 오, 그럼 더 좋네요. 그럼 7시쯤에 뵙겠습니다, 아줌마.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혼자 살기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혼 후 받은 많은 위자료 덕분인지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아파트 수준의 평수였다. 특히 18층, 우열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야경은 그야말로 멋지기 그지없었다. 와, 아줌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오피스텔이라기보단 거의 아파트 같아요. 호호. 자주 놀러와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서 조금 썰렁하거든. 이제 잠깐 옷 갈아입고 올게. 술상 차려놓고 있어. 나는 양주와 얼음, 우유 등을 꺼내 테이블에 신경 써서 세팅을 마친 뒤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호호. 옷 갈아입느라 좀 늦었지? 어머. 이렇게 이쁘게 차려놨네. 방에서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타이즈와 헐렁한 나시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정태총각. 지난번에 연상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 하하. 아줌마 놔두고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요? 전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래도 듣기 좋네. 그나저나 아줌마 집 정말 멋지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어머. 그래.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떨까? 이 동네 좋거든. 근데 이 동네 월세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럼 네가 싫지 않다면 여기 작은 방에 들어오는 건 어때? 네. 아줌마 집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뭐. 어차피 안 쓰는 방인데 내가 월세 내면 나야 더 좋지. 가끔 이렇게 술도 마시고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 나도 집이 넓어서 조금 외로웠거든. 아줌마, 진짜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못 믿겠으면 이번 주말에 바로 이사 오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나는 기쁨이 밀려왔고 술이 깰 정도로 벅차올랐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오늘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갈래? 아줌마, 저도 남자인데 괜찮으세요? 호호. 괜찮아. 이제 같이 살 거니까. 게다가 정태랑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좋은 걸. 뭐죠? 꼭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호호.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 제 여자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옆집에 살았던 아줌마입니다. 저는 그녀를 자기라고 부르고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가 그 호칭을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옆집 아줌마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비밀스러운 연애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즐거움입니다. 5년 전 시내 학원가 앞을 걷던 긴 생머리의 여성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원룸 건물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 저는 취업 준비와 토익 공부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터라 그녀의 지나친 질투심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녀 역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비교적 조용히 지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발령받아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 그녀의 의심과 질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지만 장거리 연애로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까지 쪼개어가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빠진 저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변했다고 오해를 했죠.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거나 반나절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행동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오빠는 대학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업도 했는데 나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그리고 불안해. 오빠 주변엔 나보다 멋진 여자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워. 왜 나한테 같이 서울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 오빠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저는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친을 서울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인데 여친은 그런 제게 많이 서운했나 보더군요. 그제서야 그런 여친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여친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고 결혼은 내년쯤에 하기로 양가 구두로 합의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반전세로 얻은 빌라에 이삿 날이었어요. 어휴,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일이 끊이질 않네. 벌써 배고프다. 오빠. 그러게. 우리 오늘 먼지도 많이 마셨는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오, 우리 오빠. 웬일로 내 맘에 쏙 드는 말씀을 다 하실까? 뭐 배고프다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준비할 것도 없이 추리닝에 외투 하나 걸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부동산에서 처음 소개해줄 때는 10분 거리, 역세권이라더니 차로 5분, 걸어서는 20분이 걸리는 애매한 위치였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가게는 한산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중년 내외가 아이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근처에 공사장이 있는지 작업 점퍼를 걸친 50대로 보이는 인부 서너 명이 소주를 걸치며 하루의 노고를 풀고 있어 보였다. 이모, 여기 삼겹살 3인분이랑 참이슬 한 병, 그리고 카스 하나 주세요. 종일 먼지 속에서 고생했기에 한 잔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식 불판에 고기를 얹고 우리는 맥주잔 가득히 소맥을 말아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고생했어, 오빠. 짠하자 우리. 카 정말 시원하다. 한 잔만 더 마시자. 삼겹살이 몇 점 남지 않을 무렵 우리는 어느덧 소주 2병 반과 맥주 4병을 비우고 식당을 나서는데 혹시 오늘 영광빌라 외기로에 이사 오신 분 아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들을 어떻게 아세요?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내외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빌라 502호에 사는 옆집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옆집 여자가 자기 딸 영희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기네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순한 편이지만 혹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이후 옆집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냈죠. 고향에서 보내준 과일이라고 가져다주고 저희도 고마워서
답례로 음식 같은 거 오고 가고 하다가 이웃치고는 꽤나 친해졌죠. 한 번은 영희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며 간단한 건데 봐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오고, 한 번은 욕실 천정에 달린 전구를 갈아 끼워준 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태 총각 수고했어요. 우리 신랑은 기계치가 되어나서 이런 거 뭐 하나 손댈 줄을 몰라요. 아, 네. 앞으로도 부탁할 거 있음 언제든지 부르세요. 정말 나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 앞으로 정태 씨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하, 좋죠. 근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얼마나, 나야 뭐 친하면 친할수록 좋지. 우선 우리 연락처부터 교환할까? 정태 씨는 볼수록 참 듬직한 것 같아. 우리 신랑은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총각 반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네. 어머나, 내가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호호. 괜찮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주책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전혀요. 아주머니랑 대화가 재밌는데요. 그럼 다행이고. 정태 총각.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네, 수면 부족인지 요즘 따라 많이 피곤하네요. 피로 회복에 좋은 스트레칭 하나 알려줄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멈칫하며 대답했다. 스트레칭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럼 만성피로엔 간단한 스트레칭이 최고라니까. 피곤할 땐 근육을 살짝 비틀어 짜주듯 풀어주면 얼마나 개운한데. 요가 동작도 좋아. 몸도 마음도 풀리거든. 시간 되면 나한테 한번 배워볼래? 그러죠 뭐. 그럼 잠시만 기다려봐. 이왕 알려주는 거 제대로 갖춰야겠네.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다며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순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왜냐하면 요가복을 입고 나온 것이다. 정태 총각, 나 어때? 이렇게 차려입으니 진짜 강사 같지 않아? 아,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은 무슨, 호호호호. 그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무심한 척 눈을 돌렸다. 자, 이렇게 쭉쭉 펴주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자세.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허리를 활처럼 구부렸다. 어때? 간단하지? 나는 머뭇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한번 따라 해봐. 몸이 금방 좋아질 거야. 성의를 생각해 따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녀의 동작을 어설프게 흉내냈다. 몇 번 몸을 비틀어 보고 나니 의외로 시원했다. 그렇게 둘은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이어갔다. 30분쯤 흘렀을까? 땀이 송글송글 맺힌 나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호호. 나도 정태 총각이랑 운동하니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 자주 같이 하자고. 운동이 끝난 뒤 정태는 영희 엄마와 훨씬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와의 동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지금 사는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가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처음 석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매일이 신혼부부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안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거든요. 그녀는 설거지를 싫어한다며 저에게 떠넘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니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그녀는 주 6일 근무라며 주 5일 일하는 제가 쉬는 날에 이불 빨래나 화장실, 청소 같은 큰일들을 맡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양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쳐갔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도 컸습니다. 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편이었지만 그녀는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정리하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거실에는 항상 그녀의 옷과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사용한 그릇이 쌓여있기 일쑤였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자 제가 먼저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런 잔소리를 못 참겠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사이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동거 6개월 차부터는
매주 싸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주에 5번이나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로 싸움의 이유는 서로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다투는 동안 한쪽이 물러서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클 정도였죠. 결국 우리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부모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라며 응원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촉촉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모두 일찌감치 퇴근하는 것 같았다. 나도 평소보다 이르게 집에 도착해 한숨 돌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총각, 옥순 씨랑 헤어졌다며? 뒤도 오고 기분도 울적한데 오랜만에 나랑 한잔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속이 좀 답답하던 참이었다.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는 근처 치킨집에서 마주 앉자 맥주잔을 부딪혔다.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것저것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슬쩍 물었다. 근데 왜 옥순 씨랑 헤어진 거야?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어느새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작은 문제도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지치게 됐죠. 헤어지고 나니까 어때? 후회돼?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싸울 때는 몰랐는데 짐 싸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맞지 않는 인연이었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줬다. 맞아. 그런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인연은 다 있더라고. 말을 건네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따뜻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나도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요? 갑자기요? 응. 남편이 외도를 했거든. 그동안 이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소 그녀는 살갑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나이 차와 그녀의 유부녀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평소와 달라졌던 걸 나도 느꼈다. 정태 총각이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그러게요. 아주머니, 이혼 마무리되면 그때 또 우리 한잔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때는 우리 코가 비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네. 그리고 요가도 알려주셔야죠. 여자친구 있을 땐 배우고 싶어도 조심스러웠거든요. 호호. 그러게.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만나도 되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비 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맥주잔이 다시 부딪히며 그날의 대화는 내게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그녀가 어느 날 내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정태 총각, 나 이혼했어. 축하해줄 거지? 나는 그녀의 차를 타고 무작정 따라 나섰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멋진 곳으로 나를 안내했고 조용한 일식집의 룸으로 들어갔다. 근사하게 차려진 음식과 함께 몇 잔의 소주를 곁들이며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정태 총각은 여자친구 많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정태 총각처럼 멋진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순간 그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실 평소에도 그녀를 상대로 상상에 잠긴 적이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사실은 옥순이랑 헤어지고
잠깐 만난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어땠어? 지금도 만나? 아니요, 헤어졌어요. 요즘은 연상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상을. 호호.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좀 지치거든요. 또래 여자들은요. 편안한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연상은 위로 몇 살까지 괜찮아? 10살까지요? 그럼 이혼녀도 괜찮아? 네, 저랑 잘 맞는다면 상관없죠. 대화가 점점 무르익으며 나는 오늘 그녀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했다. 매번 주는 사랑만 하다가 이제는 받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용기를 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영희 엄마 생각하면서 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랬어? 나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던 그녀의 모습에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보였다. 술 덕분인지 그녀가 더욱 여성스럽게 느껴졌다. 남자는 결국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걸. 그리고 술이 그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택시에서 내린 후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정태 총각, 술 마셨는데 속 불편하지 않아? 들어와서 꿀물 한 잔 마시고 가. 그냥 이대로 잠들면 속거린다니까. 딸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덤덤한 미소로 대답했다. 전 남편한테 가 있어.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시시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정태 총각이 놀아주고 가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꿀물을 기대했건만.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나왔다. 한 잔 더 할래? 아까는 충분히 못 마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고 나는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나는 아쉬움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가.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아쉽고 애틋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그녀가 붙잡아 주기를 바랐다. 잠시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 둥. 나는 둥 시간을 끌며 던졌다. 저 진짜 가요? 안 붙잡으실 거예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 말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뭐?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태 총각,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괜찮으시다면 저야 감사하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읽혔다. 그리고 잠시 뒤 비틀거리며 결국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한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다음 해에 나는 부모님께 그녀와의 만남을 허락받고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며 곧 결혼에 골인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런 저에게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황당한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제 상황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였지만 일하던 분야에서는 나름 처우가 좋고 다니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및 임신을 하였습니다. 작은 회사였기에 육아휴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회사에서 출산한 점을 고려해서 무급휴가 일주일 정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이를 맡아줄 가족도 없었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도 않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육아과 가정 살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을 때쯤 취업의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경력 단절이 된 아줌마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작은 분식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장사를 하였을 때쯤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부부 초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이랑도 놀아주고 가게 수리도 도와주고 그런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난 후부터는 올라오는 주기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올라와서 집 이사 가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이사 불려서 하면 되지 바쁜 사람을 그깟 일로 오라가라 하는 것이냐며 저한테 상식이 있냐고 화를 내면서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하니까 남편도 지치고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투는 횟수는 많아졌고 그걸 이유 삼아 더 안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소리를 지르며 화만 내었고 그 후부터는 아이도 아빠와 전화하는 것조차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쯤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가던 동창이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가한 시간대 와서는 외근 가는 길에 밥 먹으려 들렸다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도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 끝나고 시간 되면 맥주나 한잔하자고 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에 다음에 먹자고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가게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저녁에 간단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남편과 잦은 다툼에 답답하기도 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친정집에 하루 맡기고 와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은 잘 들어갔고 그 후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동창 녀석과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 정황상 지난밤에 제대로 사고를 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래서 벌떡 일어나니 동창도 깨면서 속 괜찮냐고 묻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더 이상 듣는 것조차도 거북했습니다. 정말 실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동창에게 오는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가게에 찾아왔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냥 서로 잊고 평범하게 지내자고 하고서는 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 먼저 연락을 했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그날 일이 기억이 난다면서 한 번만 더 모텔을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하면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다 차단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하며 엄마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참 좋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요번에 마지막이라며 결국 만났고 그렇게 모텔에 가서 지옥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한테 자기보다 더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빨리 끝내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로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저는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도 끝이 나겠지, 임신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피임만은 잘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알았다며 대답을 잘하던 그 녀석이 저를 결국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녀석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산부인과 진료 받으려 들어가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내연남 아이까지 임신했냐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며 자기 아들이 맞기는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서러웠고 있었던 사실을 다 말하였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녀석도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남편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뱃속의 아이와 저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배는 불려오지만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주는 양육비도 처음에만 한두 번 보내주고 끊겼습니다. 갑자기 작아진 집과 하루가 다르게 불려오는 배를 어린 아들에게 지금 당장 다 설명해 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결과들이기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났을 때쯤 전 남편의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저를 이렇게 망쳐놓은 동창 녀석이 왔고 전 남편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부인과 바람이 났던 놈인데 저렇게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SNS 등을 뒤져보면서 그 둘이 주고받은 댓글들을 찾아보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둘이 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증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랜만에 홍대 앞을 지나가는데 남자친구와 대학교에서 시시하던 시절 생각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던 건 대학생 때부터이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같은 방송반을 했기 때문에 학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나름 많았는데요. 키도 훤칠한 데다 항상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서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교성 좋고 공부도 잘하고 반듯하게 생겨서 어딜 가도 주목받던 오빠와 달리 저는 아주 평범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말을 걸고 가까워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먼저 말 걸어주고 다가와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좋은 선배다라는 마음에서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점점 번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입 밖으로 뱉어봤자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학교 다니는 내내 혼자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선배는 졸업하고 저도 고3. 수험생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머릿속에서도 점점 잊혔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수시로 기대했던 이상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선배랑 같은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우연이라도 한번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학교만 알았지 선배 전공이나 학과도 몰랐고 학교가 워낙 넓기도 해서 그냥 그런 기적을 바라기만 했지 실현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루는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개강총회가 있어서 학교 앞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되게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짝사랑했던 방송반 선배였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시선을 피하지 못해서 선배도 저를 봤더라고요.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데 묻어뒀던 오빠에 대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어요. 이렇게 두근거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눈짓으로 살짝 인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지? 운명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귓속말로 잠깐 나올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그 선배였습니다. 따라 나가봤더니 술 많이 마셨냐면서 아이스크림 사줄까? 그러더라고요. 술 때문에 그랬는지 오빠랑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기분도 업되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서 먹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 생활은 할만한지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어나가다가 졸업하고 가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 안부를 궁금했다는 말에 기쁘기도 하면서 혹시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하는 기대도 살짝 생기는 거 있죠. 그날 연락처 교환하고 이후로도 시간 맞을 때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는데요. 그해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자주 만나면서 엄청 가까워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로도 만족한다 생각했지만 자상하고 다정한 선배 모습에 자꾸 욕심이 나는 겁니다. 주위에서 자꾸 소개팅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질투도 막 나고요. 마음을 잘 꾹꾹 눌러오다가 하루는 속상한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요. 같은 동아리에 저랑 오빠랑 같이 친한 남자 선배들이랑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저도 모르게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쩌면 누가 먼저 물어봐 주길 바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오빠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곱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털어놓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걔가 아무한테나 그러는 애가 아닌데 였습니다. 어쩌면 너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큰데다 숨기기 급급해서 어쩌면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는지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한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술을 마셔서 안 될 것 같고 내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많이 마셨냐면서 자기도 학교 근처라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신라 같던 희망이 그래도 바늘구멍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파할 때쯤 연락해서 만났는데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다정하게 말하는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먼지 들어간 척 비비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조금 어둡고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평소에도 여자애가 겁도 없다면서 좀 빨리 다니라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앞으로 매일 데려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순간 술이 확 깨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제가 밤마다 혼자 이 길을 걸어 다니는 것도 걱정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라고 되물어봤더니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혼자 끙끙댔던 게 머릿속으로 지나가면서 긴장이 풀렸는지 바보같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빠가 깜짝 놀랐는지 안아서 일으켜줬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했어?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잘 웃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나요? 근데 그때는 자기도 학교 일이나 입시 문제로 많이 바빠서 선뜻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학교 때문에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요. 그렇게 잊고 살다가 학기 초에 학교 앞 술집에서 저를 만났을 때 엄청 반가웠대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서 지난 날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날 아주 즐거운 밤을 보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아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닭살 커플이 되었고 지금도 4년째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어요. 군대에 갔을 때 아주 애가 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는 진짜 더 자주 보는 것 같은데요. 집에 보내기 싫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하는데 얼른 취업 성공해서 프러포즈 하라고 찌르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만 보면서 한 번쯤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야 보내봅니다. 20대에는 활발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는데 힘든 곳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성격이 조금은 소심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혼도 못했고 만나는 여자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20대 중반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뒤였습니다. 복학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 달 뒤에 복학이고 군대만 제대하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돈만 벌어서 술 마시고 놀기만 한 것 같아서 복학 전 남은 한 달은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대하면 하려고 적어두었던 군대 수첩을 뒤적이며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기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차역에서 2시간 이내에 출발이 가능하며 가능한 곳 중에서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는 자유여행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기차를 타고 여행 갔던 좋은 기억 때문에 시작한 기차 여행이라 목적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막상 기차역에 도착해보니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려 보이는 여자 둘이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은 여행 책자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부산을 선택하였습니다. 왠지 저도 부산을 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한참을 토론을 하며 고르는 모습을 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이랑 같은 기차 티켓을 끊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살면서 부산을 처음 왔고 부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기에 부산역 앞에 보이는 관광 안내센터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까 보았던 그 여자 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이 처음이라 어디부터 구경하면 좋을지 몰라서 찾아왔다고 했더니 그 여자분들과 같이 설명을 들으라고 하였고 그렇게 그 여자 둘과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설명 듣고 관련 안내 책자를 받아서 관광 안내센터를 나왔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라면서 인사를 하였지만 저도 그 여자 둘도 멍하니 부산 관광지도를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 둘의 나이와 이름, 그리고 그 둘의 사귀는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 둘이 사귄다고 하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거라 당황하게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둘의 애정행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구경하고, 같이 회에 소주도 마시고, 같은 숙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간 숙소에서는 방이 많이 있어서 각자 방을 잡고 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만나서 같이 아침 먹고, 구경도 다니고 같이 돈을 모아서 렌터카도 빌려서 탔습니다. 그날의 여행도 끝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녀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근처에 괜찮아 보이는 숙소도 많아서 당연히 첫날처럼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틀 동안 같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그날 저녁 안주가 너무 맛있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먹다 보니 취기도 많이 오르고 시간이 늦어서 숙소를 구하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두 집 다녀보는데 빈 방이 없거나 비싼 방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술은 마셔서 렌터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는 힘들고 급하게 숙박 어플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 비싼 파티룸 외에는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마저도 고민하면 정말 잘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 비싼 파티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티룸에 들어가 보니 큰 욕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고 완전 펜션이 따로 없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들어왔는데 전부 다 이용하자는 생각으로 급하게 편의점으로 가서 고기와 술을 사와서 바베큐도 해 먹었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희 모두 수영복은 없다 보니 수영장과 욕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그놈의 술이 저희를 용감하게 만들었고 저는 욕조에서 놀고 그녀들의 수영장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겨울에 간 여행이라 당연히 수영복은 없었지만 이미 술 기운에 용감해진 우리에게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각자 물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물놀이를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서 그녀들은 밖에 있는 수영장은 너무 춥다면서 덜덜덜 떨면서 욕조로 들어왔습니다. 욕조에서는 제가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춥다며 제 양옆에 꼭 붙어 앉아 있는데 그녀 중 한 명이 물속에 있는 제 동생이 늠름해지는 것을 보며 놀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리면서 높은 수위에 터치가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눈이 맞아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니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자기도 외롭다면서 올라오는데 그때부터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수없이 하다가 모두가 진한 만족을 채운 뒤에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민망할 줄 알았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더 가까워졌고 그날 이후로는 숙소만 하나 빌려서 잤습니다. 물론 밤에는 번갈아 가면서 올라왔다가 갔습니다. 같이 여행을 끝내고 야간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도 얼마나 터치를 하면서 들이대는지 기차 안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청량리역에서 내리자마자 모두 다 택시를 타고 그녀들 중 자취하는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은 넘게 연락하고 지내면서 가깝고 뜨겁게 지내다가 그녀 둘이서 서로 헤어지더니 각자 따로 한 명씩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그녀 둘 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씩 외롭거나 부산을 가게 되면 그녀들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뜨거웠던 그날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에 같은 기회가 올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익명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고 편안하네요. 그래서인지 저의 은밀하고 오래 간직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볼 용기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람 부는 대나무 밭에서 속마음을 털어내며 스치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리란 마음으로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여고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바바리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저의 유일한 정신적 해방구였고 그러고 나면 삶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심하게 느꼈기에 그만둘 생각을 못한 채 계속 여고를 떠돌며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학교 앞에나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도시 전체의 여고를 몇 박 며칠 기간으로 돌고 오는 형태로 시행했지요. 여학생들은 저를 보며 깜짝 놀라고 일부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도 했고 대범한 애들은 마구 욕을 하며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볼 리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과감해지면 그 순간의 짜릿함은 말할 수 없이 황홀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고 그 원칙 하나만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저는 근엄한 직장인의 표면을 가진 단정한 사람이었고 조신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착한 아내와 귀여운 두 아이를 거느린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년에 한 번쯤은 믿을 만한 핑계를 대어 평일 2박 3일 정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속도로를 타고 먼 도시로 나갔고 거기서 그런 짓을 저지르며 일상의 짜릿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을 강제로 만지거나 범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이상한 작자들도 세상에는 있지만 저는 남에게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저 저의 멋은 몸을 어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한 적이 없으니 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시들해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는 여성을 공략하는 것으로 상황을 변형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으면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다소 변두리의 초라하고 오래된 아파트로만 골라서 일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중학생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어리고 젊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최근에는 대학생들도 조숙해서 야한 영상을 많이 보기에 아마도 제게 충분히 관심을 보이겠지 싶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볼까 했지만 혹여나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 도시에 도착하면 그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신사인 척 굴었고 숙박을 하는 곳에서도 희한한 인간이란 것을 전혀 표내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의식적으로 단정하고 근엄한 말과 행동만 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서 아주 혹여라도 이를 그르치게 되었을 때 제가 화살을 비껴나갈 고실도 만들어 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렀던 곳에는 절대 다시 들르지 않는다는 철칙도 철저히 지켰고 때론 돌아오는 늦은 밤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은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바바리 코트를 활짝 열고 서 있는 저를 보고 기겁하여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내막을 몰랐고 쓰러진 여자만이 나중에 횡설수설 겨우 입을 떼며 치를 떨고 그 일을 세월과 더불어서 억지로 잊어가겠지 하면서 저는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희죽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문득 제 자신이 걱정되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동안에 제가 왜 그런 인간이 되었던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에 의해서 건져주고 꺼내진 저의 아픈 과거들을 눈앞에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 인생에 아주 흐릿하게 지워진 줄 알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어느 틈에 커지고 번져서 저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바바리맨으로 자신을 설정하며 과거의 아픔을 덧씌워 자신을 재설정해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지요. 오래전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자리에 있던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바바리맨으로 새로이 태어나려는 시도 따위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나이의 고교동창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뒷산에 나란히 누웠다가 봄날의 따뜻한 기운에 취해서 입맞춤을 했고 서로가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의 몸을 보고 싶었고, 저 혼자 상상하던 그것을 그 따뜻한 분위기에서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동산이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오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용기도 냈습니다. 저는 풀숲에 누운 그녀의 위도 속으로 부드럽게 접근했고, 그녀가 저항이 없는 것을 알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보았고, 어느 순간에 이르자 거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가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지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맘대로 굴려던 것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버린 채 귀까지 발갛게 달아올랐고, 그녀가 화다닥 일어나서는 저를 꼬집고 확 밀치더니 대충 매무새를 고치고는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발갛게 단 저의 얼굴과 저 혼자의 착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제 사랑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애의 남친에게 불려가서 심하게 얻어맞고는 다시는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비굴하게 강요받았습니다. 맞아서 아프고 부끄러운 것보다 제 뜻과 다르게 흘러가 버려 추해져 버린 제 사랑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으름장을 놓고 조목조목 따져드는 그녀의 남친을 설득시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저란 존재가 무슨 끔찍한 벌레라도 되는 듯이 치를 떨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장 예민한 지점에서 꺾여버린 식물처럼 이후에 제 삶은 모든 것이 시들해져 갔습니다. 연애 시절 또다시 여자에게 거부당할까 두려워 아내에게 한 번도 신체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결혼을 했고 막상 이후로는 밤마다 아내를 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건 간에 겨우 일은 흘러가서 아이도 생겼고 저도 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생겨날 즈음 저는 문득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낯선 도시에서 바바리맨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바바리를 들추자 여자들 중에 몇몇은 저의 그 거대한 것을 황홀하게 바라보기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무척 강한 쾌감을 얻었고 그녀들이 저를 남자로 인식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제가 첫사랑의 비굴함을 맛본 바로 그 나이, 그러니까 그때 제게 모멸감을 준 그 여자, 동창과 비슷한 나이의 그들에게 제가 남자로 인식되었던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숱한 세월의 덮개가 그제야 풀려나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온전한 마음과 노력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가족, 배경, 여러 가지 조건까지도 사랑하고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남자친구의 가족 때문에 결국에는 이별을 선택하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대리일 때 남자친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거든요. 나이는 동갑인데 남자친구가 어학연수에 군대까지 다녀오느라 조금 늦어서 제 부하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리를 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입이라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사수가 아주 무서우신 분이라 정말 울며 불며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나마 2년 정도 버티니까 그분은 다른 팀으로 가시고 저는 조금 더 편해졌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나중에 후배가 들어오면 무조건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가 입사했을 때 정말 잘 대해줬죠. 뭐든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질문에도 다 대답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동갑에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바로 옆자리에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건 알았는데 연인으로 발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회식이 열렸습니다.
고깃집에서 배불리 먹고 술까지 마시니까 금방 거나하게 취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신입이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술 받아 마시느라 금방 얼큰해졌고요. 둘이서 임원분들 택시 태워서 보내드리고 대리 부르고 정신없이 주취자들을 처리했어요. 그러고서 거의 몇 명 안 남았을 때 둘이 몰래 회식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술이나 깰 겸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걷는데 남자친구가 슬쩍 손을 잡더라고요. 저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왜 손을 안 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손을 먼저 빼거나 잡았어도 그냥 수줍게 웃고 말았을 텐데 술 기운 때문인지 내가 좋아서 안 놓는 거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게 불씨가 되었고 충동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자취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너무 급해서 정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니까 술도 깨고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이제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사내 커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죽어도 CC랑 사내 커플만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CC는 피해갔지만 사내 커플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일은 이미 벌어졌고 어쩔 수 없으니 즐기자 싶었습니다. 그 뒤로 아찔한 사내 연애가 시작됐어요.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비상계단에서 스킨십도 하고 퇴근 후에는 서로의 집에 가서 밤을 보내고요. 같은 직장이라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편한 것도 많았어요. 일단 서로의 사생활을 거의 다 아니까 의심하거나 궁금해할 일도 없고 연봉이 거의 비슷하니까 경제력 면에서도 비슷해서 꿀릴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싸울 일도 없이 3년간 꾸준히 연애를 잘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기 자취방에 가는 건 앞으로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까 누나가 본가에서 올라왔는데 묵을 곳이 없어서 자취방에서 머무르기로 했대요. 얼마나 계시는 거냐니까 일단 무직이고 나이도 있고 능력도 변변치 않아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데이트는 제 자취방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시점인데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혹시 누나도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지내는 걸로도 모자라서 저희 신혼집에서도 같이 살자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누나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남자친구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 누나가 잘 곳도 없고 생활비를 구할 곳도 없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누나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 혹시 저보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누나 분이 나오셨는데 이미 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본인은 죽어도 제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야겠다고 결혼 때문에 친누나를 내쫓는 경우가 어딨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솔직히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월세 보증금 정도는 내드릴 의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뜸 그렇게 나오시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고 제가 월세랑 생활비를 한 3개월 정도 내드릴 테니까 그 안에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도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길거리에 나 앉아서 죽어버리면 내가 책임질 거냐면서 폭언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처럼 성품 좋은 사람이랑 정말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못 구하면 그때는 알아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남자친구 돈으로 생활할 수는 없지 않겠냐 말씀드렸더니 본인 동생 돈을 본인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계획도 있고 양가 부모님도 모셔야 해서 누나 분한테까지 쓸 돈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죠. 만약에 저희가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만 100% 의존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같이 사는 건 더더욱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고
본인은 제 남자친구와 같이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혼자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솔직히 같이 사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나분이 신혼집에 계시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집안일도 배로 늘어나는데 제가 그걸 누나분한테 시킬 수도 없고 결국에는 다 제가 떠맡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라도 똑 부러지게 중간에서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만 사이에 껴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또 결혼 상대를 찾아서 알아보고 연애하는 것도 생각만으로 너무 지쳐서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결혼을 해서 저 기생충 같은 누나분이랑 같이 살 자신은 더더욱 없어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독립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질 않네요. 어느 쪽이 저한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사연 보내봅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 누나 때문에 헤어져야 하나요? 참 엄청나게 고민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